남편 김민준과 결혼한 지 5년째인 올해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민주 씨는 군대에서 12년을 복무하고 올해 봄 드디어 전역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우리 둘이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너무나도 잔인한 장난을 치려 했던 모양입니다. 민준 씨가 전역하던 날 저는 일부러 버스터미널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는 색바른 낡은 군복을 입고 모서리가 해진 얼룩무늬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두 줄로 가지런한 일을 드러냈고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아직 부대 특유의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군인의 체취가 났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왔네요. 이제야 왔네요. 이제 더 이상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서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제가 흐느끼듯 말하자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 씨는 매일 마당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뒷마당에 제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문턱에 앉아 예전 부대 사진을 꺼내 놓고 전우들의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훈련 중 겪었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나 임무 수행 중 아찔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땅콩을 까먹으며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달콤함으로 가득 차 타먹으며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주 씨는 읍내에 새로 나온 빵을 사다 주겠다며 전동 스쿠터를 타고 나섰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며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사연 씨, 큰일 났어요. 민주 씨가 읍내 사거리에서 큰일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대요. 빨리 저랑 가봐요. 다리가 솜 위를 걷는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내내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민주 씨, 괜찮은 거죠?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들한테 들은 얘기라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사연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가서 확인해봐요. 읍내 사거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교통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바구니에 있던 빵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하얀 천에 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막힌 듯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김건우 씨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제가 깨어났는데도 아무런 위로의 말 없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이렇게 가버리니 우리 김씨 집안은 이제 기둥 하나가 없어진 셈이구나. 아주버님은 옆에 서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죠. 민준이가 갔으니 집안 살림, 통장 예금, 그리고 전역할 때 받은 돈까지 다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아주버님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민준 씨가 이제 막 떠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아주버님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이르긴 뭐가 일러요. 이 모든 건 원래 김씨 집안의 것이니 서연 씨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순 없죠. 당신 같은 여자 혼자 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으니 어서 조카 준서에게 넘겨주는 게 좋겠어요. 준서는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 아닙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고 마음은 아프고 쉬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자마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과 다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민준 씨를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보내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억지로 몸을 추슬러 민준 씨의 장례 절차를 봐봤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집을 꼭 지켜낼 거예요. 아무도 우리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민준 씨의 장례를 치른 후 집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도 집은 쓸쓸했지만 저는 그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 돼지갈비찜을 해주고 부대 이야기를 해주던 그 사람은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 그의 사진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밤에 잠에서 깨면 그가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손을 뻗어 만져보면 차가운 이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슬픔에서 채 헤어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민준 씨의 군복을 잘 접어 옷장에 넣고 있는데 마당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아주버님 아들인 준서가 와 있었습니다. 준서는 올해 15살로 집안 사람들의 응석을 받아주어 평소에도 버릇이 없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리저리 뒤지더니 민준 씨가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훈장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해져 다가가서 훈장을 다시 가져와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행동을 보고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제가 건넨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간지 이렇게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몇 가지 일을 정해야 하지 않겠니? 너 같은 여자 혼자 평생 이 집을 지키며 살 수는 없잖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재산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서연 씨, 나이도 아직 젊으니 앞으로 재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집, 예금, 그리고 민준이 저녁 수당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안전하지 않으니 차라리 준서에게 미리 넘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준서는 김씨 집안의 손주이니 이 모든 것은 원래 준서의 것이어야 합니다. 준서도 옆에서 거들며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이 집은 앞으로 내 거니까 빨리 등기 걸리진 나한테 줘. 저는 준서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며 화가 나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 집은 나랑 네 삼촌이 같이 산 거야. 어떻게 네 것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네 삼촌 훈장은 부대에서 목숨 걸고 얻어온 건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제 말에 준서는 얼굴이 빨개져 아주버님 뒤로 숨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곧바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애한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준서는 민준이 조카인데 민준이 물건을 준서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좋게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를 화나게 만들면 당신에게 좋을 것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우리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물건들을 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두 분이 김씨 집안을 위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가서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일들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뭘 기다려? 밤이 길면 꿈도 많다고 했다. 네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려고? 아주버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시간 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번 주말에 등기 권리증, 통장, 그리고 민준이 저녁 수당까지 다 가져와요. 우리가 같이 가서 준서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봐봅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들과 맞서 싸우면 제가 유리할 것이 없으니 일단 동의하는 척하며
그들을 안심시킨 후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다 찾으면 그때 같이 가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제가 동의하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다 한 식구인데 왜 불화가 생겨야겠니? 아주버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연 씨, 걱정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당신을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친 그들은 제게 물건들을 빨리 찾으라고 몇 번 더 당부한 후 준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간 후 저는 마당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사진을 꺼내 그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보셨어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물건들을 꼭 지켜낼 거예요. 당신이 억울하게 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방에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그리고 민준 씨의 저녁 수당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찾아내 낡은 상자 안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쓸모없는 낡은 서류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그들이 또 재촉할 때 사용할 요량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주말에 명예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한 후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낡은 서류들을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가끔 감시하러 오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정말 재산 관련 서류들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세상이 고요해지면 저는 몰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살아생전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서류나 영수증은 모두 책상 서랍에 잘 정리해두곤 했습니다. 저는 서랍 속 물건들을 전부 꺼내 하나씩 살펴보며 유용한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이틀 동안 찾아봤지만 일상적인 지출 영수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4일째 밤 저는 낡은 봉투 안에서 교통사고, 당일의 사고 확인서 사본과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확인서에는 조 씨 운전자 과실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보험금 청구서에 찍힌 서명이 아주버님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험 금액을 적는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사고를 처리할 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절차를 잘 안다며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자세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2장의 서류를 잘 챙겨 몸에 지니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상황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 문 앞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서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 가니? 물건들은 다 찾았니? 내일이 주말인데 명예 변경에 차질 생기면 안 된다. 저는 급히 당황한 마음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문 앞에 채소 좀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물건은 거의 다 찾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일에는 절대 차질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경고하는데 꼼수 부릴 생각 마라. 그 모든 것은 원래 김씨 집안의 것이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제가 시장에 가는 길까지 따라왔고 제가 도망갈까봐 걱정하는 듯 내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겨우 시어머니를 따돌리고 저는 오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읍내 경찰서 교통과로 향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민준씨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박준영 경위님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고 확인서 사본을 보여드렸습니다. 박 경위님은 눈살을 자신이다. 당신이 동의했다고 했고 당신이 동의해드렸습니다. 박 경위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상시조 씨 운전자 과실 책임이었고
상대방도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박경희님,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배상금을 아주버님에게 지급하라고 동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경희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빨리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금이 정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참, 당신 아주버님이 그때 민준 씨의 자료 중 일부를 가져갔는데 유족연금 관련 서류를 처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제 마음은 또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유족연금은 민준 씨가 목숨으로 얻어낸 것인데 아주버님이 그것까지 탐내려 하다니. 저는 박경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고 민준 씨의 유족연금 자료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긁어 부스럼이 만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제가 이런 일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 더 경계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저는 일단 보험회사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 씨가 예전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남겨둔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 과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금이 지급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과장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배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주버님이 예전에 오셔서 당신이 몸이 불편해서 대신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행히 보험회사가 신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과장님, 앞으로 배상금에 관한 일은 저에게만 연락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과장은 동의했고 제가 나중에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에 추가로 서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유족연금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전역할 때 부대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지만 유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분명 민준 씨의 자료를 가지고 유족연금을 받으려 했을 것이고 결국 그 돈도 그의 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민준 씨의 전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민준 씨가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빨간색 서류 가방을 시어머니에게 주며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으니 보관해달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자고 민준 씨의 자료를 숨겨놓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분명 모든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를 위해서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사과긴서 사본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주말이 되자 아침 일찍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찾아왔습니다. 준서도 데리고 왔고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명의 변경 신청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재촉했습니다. 사연아, 물건들은 다 준비되었지. 빨리 가져와. 지금 당장 읍내에 가서 절차를 밟자. 빨리 처리해야 마음이 편할 거야. 저는 방에서 나와 손에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일부러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참을 찾아봤는데 등기권리증이랑 통장이 아무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보인다고? 어떻게 된 거야? 다 찾았다고 하지 않았어?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저는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숨긴 거 아니에요. 민준 씨가 예전에 이 물건들을 정리해뒀는데
옷장 제일 위쪽 상자에 넣어뒀다고 했는데 제가 그 상자를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가 예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뒀나 봐요.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아마 내일쯤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며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못 찾은 거니? 아니면 네가 꼼수를 부리는 거니?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주 씨가 갔는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꼼수를 부리겠어요. 저는 그저 물건들을 찾아서 빨리 준서에게 넘겨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두 분이 불안해하실까 봐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두 분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다시 꼼꼼히 찾아보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준서는 옆에서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고모, 나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아빠도 이 모든 게 원래 내 거라고 했잖아. 저는 쪼그려 앉아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고모가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못 찾은 거야. 고모가 찾으면 바로 너한테 명의 변경해 줄게. 알았지? 아주버님은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를 붙잡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됐다. 그럼 며칠 더 기다려주마. 너는 빨리 찾아야 한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빨리 찾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이 방법이 며칠밖에 시간을 벌어주지 못할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문득 한 달 후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매년 시어머니는 큰 잔치를 벌이셨으니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었으니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 차라리 시어머니의 치어머니에 끄는 것보다 차라리 시어머니에 캐는 것보다 사흘 후 저는 먼저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찾았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아마 민주 씨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참, 어머니, 한 달 후면 어머니 칠순 잔치시죠? 그때 분명 성대하게 잔치를 여실 거겠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 표정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 칠순은 큰 생일이니 분명 몇 상 차려서 친척, 친구들 초대해서 시끌벅적하게 보내야지.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 너무 잘 됐네요. 어머니 평생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생일은 정말 성대하게 보내셔야 해요. 저는 어머니 칠순 잔치가 끝나면 분명 물건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준서에게 명의 변경해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니? 칠순 잔치 후에 명의 변경해 줄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한 말은 지킬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칠순 잔치도 잘 보내시고 기분도 좋으실 때 명의 변경 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서연 씨가 현명하네. 이렇게 해야 마음 편히 생일을 보낼 수 있지.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작 이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걱정 마라. 칠순잔치 후에는 내가 너를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서운하네요. 저희 다 한 식구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 칠순잔치에 날 제가 더 큰 선물을 드릴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나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들이 저를 재촉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민준 씨의 단장님에게 연락하고 모아야 할 증거들을 모두 모아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 씨가 예전에 남겨둔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단장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들고 제 마음은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단장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하지만 민준 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걸리는 동안 제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귀는 휴대폰에 바싹 붙여 어떤 소리라도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뚜루르 뚜루르 3번의 신호음 끝에 드디어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급히 숨을 고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 되십니까? 저는 김민준의 아내 박서연입니다. 민준이 기억하시나요? 이강준 단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군요. 기억합니다. 민준이는 제 부하 병사였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병사였죠. 작년에 전역할 때 우리 몇 마디 나눴는데 갑자기 왜 전화하셨습니까?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민준 씨는 제 부하 병사였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제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단장님, 민준 씨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역하고 집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의 목소리도 낮고 침울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작년에 전역할 때만 해도 건강하게 집에 가서 당신과 함께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집에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일어난 일들을 이강준 단장님께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 민준 씨가 간 후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계속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김씨 집안의 것이라며 저에게 아주버님 아들 준서에게 넘겨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교통사고, 배상금과 부대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까지 몰래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 돈까지 가로채려 하려 했습니다. 이 돈까지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 집안일이었고 민준 씨는 이미 전역한 상태였으니 단장님이 개입하기 불편하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목소리가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민준이는 부대에 있을 때 공을 세웠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희생금과 교통사고, 배상금은 그가 목숨으로 얻어낸 것이고 당신 같은 유족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돈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박서연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한순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단장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여자 혼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장님의 이 한마디에 안심이 됩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말했습니다. 저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는 좋은 병사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유족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집안 상황을 저에게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산을 요구했는지, 그들이 민준 씨의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배상금과 유족연금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입니다. 저는 이강준 단장님의 요구에 따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처음 병원에서 재산을 언급했던 일, 나중에 명의 변경을 재촉했던 일, 그리고 제가 경찰서, 교통과와 보험회사에서 알아낸 상황,
민준 씨의 전역 자료가 시어머니에게 숨겨져 있던 일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진지하게 들으며 가끔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버님이 경찰서, 교통과와 보험회사에 갔을 때 어떤 증명서를 제시했는지, 시어머니가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했는지 등입니다. 저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까봐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습니다. 거의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이강준 단장님은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먼저 부대 내 유족연금 지급 담당 동료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보류시키고 당신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해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배상금 쪽은 당신이 이미 보험회사에 연락해 두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당신을 괴롭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 유족연금과 배상금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산 문제는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재산도 당신과 민준이의 공동재산인데 왜 그들이 빼앗아 가야 합니까? 참, 당신이 시어머니가 다음 달에 칠순잔치를 하신다고 했죠? 그들이 성대하게 잔치를 열려고 합니까?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칠순은 큰 생일이라며 친척, 친구들을 초대해서 시끌벅적하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칠순 잔치가 끝난 후에 준서에게 명예 변경해 주겠다고 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심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군요. 다음 달에 마침 제가 당신들 쪽 시내로 회의를 가야 합니다. 그때 시간을 내어 당신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 가보겠습니다. 친척, 친구들 앞에서 모든 일을 명확히 밝히고 민준이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의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강준 단장님이 직접 와주실 줄은 생각지도 못해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 일부러 그렇게까지 멀리 와주시다니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강준 단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저도 민준이를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보내주고 싶고 당신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집 주소와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충돌하지 말고 계속 그들을 안심시키십시오. 제가 간 후에 이야기합시다. 저는 이강준 단장님께 주소와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짜를 알려드리고 몇 마디 더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사진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들으셨어요? 단장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래요. 단장님이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오실 거래요. 우리 물건들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예전처럼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이야기하며 여전히 등기권리증과 통장을 찾고 있는 척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정말 칠순 잔치 후에 명의 변경을 해줄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듣자 경기를 칠순 잔치에 낼 겁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칠순 잔치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칠순 잔치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친척치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친척치 준비에게 제가 재산을 준서에게 줄 것이라고 이강준 단장님과 전화를 끊은 후 제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드디어 누가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음모를 밝혀줄 것이라는 점이었고, 긴장되는 것은 중간에 무슨 차질이라도 생겨 이강준 단장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되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이강준 단장님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칠순 잔치 일주일 전 이강준 단장님이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연 씨, 요즘 잘 지내십니까? 시어머니 쪽에서는 의심하지 않죠? 이강준 단장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는데 여전히 굵직하고 힘찼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쪽에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칠순 잔치 준비에 바쁘고 매일 친척들에게 제가 재산을 준서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들이 의심하지 않는 한 우리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미 부대 유족연금 담당 동료들과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당신의 친필서명과 신분증 없이는 아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2명의 병사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감격으로 벅차올라 급히 말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다니. 이강준 단장님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민준이는 좋은 병사였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참,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 당신은 최대한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우리가 약속한 신호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저에게 첫 잔의 물을 건네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아둔 증거들, 예를 들어 사고 확인서 사본, 보험회사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모두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급히 받아 적었습니다. 네, 이강준 단장님.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날 반드시 일찍 가서 증거들을 모두 챙겨가겠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다시 당부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든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를 명확히 밝히고 모두가 진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사고 확인서 사본과 보험회사 통화 기록을 모두 정리하여 봉투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의 등기관리증과 통장을 찾아 비밀번호가 있는 상자에 넣어 침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들이 발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쪽에서는 제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저쪽에서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이미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들은 읍내식당에 열상을 예약했고 많은 술과 담배, 과자 등을 샀습니다. 매일 저를 데리고 가서 돕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걸라고 지시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칠순잔치 날 너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명예변경이란 결겨야 한다. 모두에게 네가 자발져야 한다. 저는 순종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그때 제가 모두에게 명확히 설명해서 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안심시켜 드릴게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잘 됐다. 앞으로 준서가 분명 너를 잘 모실 것이다. 우리 한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당신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때도 웃을 수 있을지 봅시다. 칠순잔치 사흘 전 시어머니는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서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칠순잔치 날에는 화려하게 입고 늘 슬픈 얼굴만 하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받아들고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새 옷을 입는 것은 드디어 민준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지 당신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칠순잔치 전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일이 시어머니 칠순잔치예요. 단장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릴 거예요. 하늘에 계신 당신도 반드시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와서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고생 많았지? 저는 꿈속에서 울며 그를 안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꿈속에서 울며 그를 안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보고 싶어요. 제가 드디어 우리 집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증거들을 가방에 넣어 읍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민준, 오늘 제가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제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몇몇 친척들에게 탁자와 의자를 옮기라고 지시하고 있었고 준서는 풍선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쭉한 의자에 앉아 몇몇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내일이 우리 칠순잔치예요. 그때 내 며느리 박서연이 집이랑 통장까지 다 우리 손주 준서에게 넘겨줄 거예요. 우리 김씨 집안 물건들이 드디어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남게 되었네요. 그 아주머니들은 모두 역시 시어머니가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현명한 며느리가 있다니. 우리 집에는 맨날 나한테 말대꾸만 한다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실눈이 될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잘 왔다. 이 아주머니들에게 내일 물건들을 준서에게 넘겨줄 거라고 말해봐라. 저는 다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칠순잔치가 끝나면 제가 준서와 함께 명의 변경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원래 김씨 집안의 것이니 준서에게 남겨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아주머니들은 또 저를 현명하다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마치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다가와 손에 종이를 들고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 미리 서명해두면 내일 바로 가서 명의 변경하면 됩니다.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부동산과 예금을 김준서에게 양도함이라고 쓰여 있었고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들이 참 꼼꼼하네. 미리 서명까지 하라고 하다니. 만약 이강준 단장님이 오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이 서류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네요. 내일 서명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 담당자가 지시하면 실수도 덜 할 테고요. 게다가 신분증 사본도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가져와야겠네요. 오늘은 일단 칠순 잔치 준비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의 변경은 급할 것 없습니다. 아주버님은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명하기 싫은 겁니까?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너 말 바꾸지 마라. 우리 친척들 다 네가 물건들을 준서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알고 있다.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내 이 늙은 얼굴을 어디에 두겠니? 제 마음은 조금 불안했지만 저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명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신분증 사본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꼼꼼히 봐야죠. 혹시 잘못 기입하면 안 되니까요. 내일 반드시 서명할게요. 어머니 체면을 세워드릴게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내일 서명하겠다고 했으니 내일 하면 되지. 오늘은 일단 칠순 잔치 준비부터 하는 게 좋겠네. 괜히 이런 사소한 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시어머님은 저를 한 번 노려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콧방귀를 뀌며 다른 이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서둘러 핑계를 대고 식당 화장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이강준 단장님에게서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또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당황하지 마. 화장실에서 나와 저는 다시 그릇과 수저를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네 속마음을 모를 줄 아니? 너 같은 여자 혼자 남편 없이 살다 보면 언젠가 재혼하게 될 거야. 그때 이 모든 것이 결국 다른 사람 것이 될 텐데 차라리 준서에게 남겨주는 게 낫지. 적어도 김씨 집안의 것이니까. 네가 현명하게 행동하면 앞으로 내가 김씨 집안의 것이니까.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화가 나고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와 민준 씨가 함께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더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기념이라니. 사람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남겨둬서 뭐 하겠니? 너는 그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아니니? 내가 말하는데 어림없다.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가버렸고 저는 혼자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민준 씨, 당신 어머니 좀 보세요.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 이강준 단장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식당을 꾸미는 것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보자 또 명예 변경 서류를 준비하라고 재촉했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물건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못 가져와서 사람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요. 당신 같은 외부인이 김씨 집안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 됐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는 그를 무시하고 묵묵히 꾸미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 마음은 내내 이강준 단장님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식당 꾸미기가 거의 끝났고 친척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당 문을 막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이강준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연 씨, 제가 이미 당신들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동쪽 급여관에 묵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정시에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강준 단장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제 마음은 한순간에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단장님이 갑자기 바쁘셔서 못 오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에게 약속한 일은 제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2명의 병사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대략 10시쯤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 저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십시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저는 동의했고 이강준 단장님과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며 뛰어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내일 가져갈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내일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제 마음은 흥분되고 긴장되었습니다. 내일이 제 운명을 바꿀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민준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몇몇 아침 식사 노점상만이 김을 내뿜으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기 만두를 사서 먹으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기대와 함께 긴장되었고 손바닥에서는 내내 땀이 났습니다. 제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7시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미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를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들어가서 차 나르고 물 나르는 것 좀 도와줘. 오늘 오는 손님들은 다 귀한 손님들이니 실례하면 안 된다. 저는 그와 다투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안에는 이미 10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고 각 탁자 위에는 붉은색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큰 칠순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만수무강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어 매우 경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큰 붉은 꽃을 꽂은 채 상석에 앉아 몇몇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새 옷을 입고 탁자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가끔 탁자 위에 사탕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막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옆에 있던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제 며느리 박서연입니다.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오늘 칠순잔치가 끝나면 집이랑 통장까지 다 우리 손주 준서에게 넘겨줄 거예요. 우리 김씨 집안의 물건들이 드디어 외부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네요.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는 김 여사님,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살이 분별 잘하는 며느리가 있다니. 우리 집 애는 아들이랑 이혼한다고 싸우면서 재산까지 나누려 한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서열 씨 이 아이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모든 것은 원래 김씨 집안의 것이니 준서에게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준서는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니까.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다 한 가족인데 뭘 당신과 내 거를 따져요. 그저 준서가 잘 살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 더욱 활짝 웃으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역시 서연이가 현명하네. 칠순잔치 후에는 내가 너를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1시간여 동안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고 홀 안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곳곳에서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친척들에게 술을 따르느라 바빴고 준서는 장난감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오가며 가끔 제 옆으로 와서 빨리 명예 변경 절차를 밟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매번 웃으며 칠순잔치가 끝나면 바로 갈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9시가 넘어서자 칠순잔치가 거의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상석에 앉았고 아주버님은 옆에 서서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친척, 친구 여러분, 오늘이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께 축하드리는 것 외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더 있습니다. 제 며느리 박서연이 제 동생 김민준이 남긴 집, 통장, 그리고 저녁 수당까지 모두 제 아들 준서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의 재산이 드디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네요. 친척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현명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쭐한 표정으로 모두를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에게 감사해야지. 안 그랬으면 내 마음이 늘 불안했을 거야. 민준이가 가고 나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외부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걱정했어. 이제 잘 됐어. 준서에게 넘겨주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저는 옆에 서서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돌덩이가 박히듯 괴로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9시 50분이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이 곧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단장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또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버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 서 있지 말고 빨리 와서 우리 어머니께 술 한 잔 올리세요. 술 올리고 나면 바로 명예 변경 절차 밟으러 갑시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요.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 내가 술을 올리고 나면 단장님이 도착하실 거야. 저는 아주버님을 따라 상석 옆으로 가서 탁자 위에 술잔을 들고 술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이 술 한 잔 제가 올립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술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좋구나. 역시 서연이가 효심이 깊어. 제가 술잔을 내려놓으려 할 때 식당 문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고 그 뒤를 두 명의 젊은 병사들이 따랐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이강준 단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말끔한 군복을 입고 어깨에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홀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하던 행동을 멈추고 문에 서 있는 이강준 단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도 멍하니 서서 군복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 지금 잔치 중인데 혹시 장소를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강준 단장님은 그를 무시하고 홀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탁자 위에 물 한 잔을 이강준 단장님 손에 건네며 말했습니다. 단장님,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이강준 단장님은 물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엄숙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 김민준 동지가 생전에 복무했던 부대의 단장 이강준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첫째, 김민준 동지의 어머니 칠순을 축하드리기 위함이고 둘째, 몇 가지 일을 명확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김민준 동지가 떠난 후에 그의 유족이 계속 억울한 일을 그의 유족이 계속 억울한 이다. 고 김민준 동지가 생전에 복무했던 부대의 단장이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얼굴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술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홀 안의 친척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강준 단장님 옆에 서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단장님이 오셨어요. 이강준 단장님의 말이 떨어지자 홀 안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은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시선은 모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꽂혔습니다. 원래 경사스러웠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가슴을 움켜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민준이 단장? 어떻게 이곳에 왔어? 아주버님도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이시군요. 우리 어머니 칠순을 축하해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우리끼리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곳에서 모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요. 이강준 단장님은 비웃으며 두 발짝 앞으로 나아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판단하게 합시다. 당신들이 김민준 동지의 유족을 어떻게 대하고 그가 목숨으로 얻어낸 것을 어떻게 탐내는지 말입니다. 말을 마친 이강준 단장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이 아는 일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사고 확인서와 보험회사 통화 기록을 꺼내 들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친척 여러분,
민준 씨가 간 후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계속 저에게 재산을 준서에게 넘겨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경찰서, 교통과와 보험회사에 가서 민준 씨의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아가려 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절차를 밟아준다고 했지만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소에게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손에 든 사고 확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그들이 신중하게 제가 서명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배상금은 이미 아주버님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저를 현명하다고 칭찬했던 아주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배상금은 민준이가 목숨으로 얻어낸 건데 어떻게 함부로 가져갈 수 있어요? 다른 삼촌도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 씨 같은 여자 혼자 살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그를 괴롭힐 수 있어? 시어머니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그 아이 혼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봐 우리가 보관해 주려고 했던 거야. 아주버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선이었는데 그 아이가 오해한 겁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선이라고요? 여기 제가 부대 유족연금 담당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부대에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녹음 파일에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형입니다. 재수 씨가 몸이 안 좋고 정신도 온전치 못해서 유족연금을 저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보관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녹음 파일을 끄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동지는 부대에서 12년 동안 복무하며 3등 공훈 한 번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홍수 피해 복구 작업 때는 사흘 밤낮을 세워 5명의 시민을 구했지만 자신은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고 전역하고 집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불운을 겪었습니다. 당신들은 그의 가족으로서 그의 아내를 잘 보살피기는커녕 그의 유산과 유족연금을 가로채려 하다니 양심이 있습니까? 이강준 단장님은 격앙될수록 목소리도 몇 배 더 커졌습니다. 부대의 유족연금은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김민준 동지가 청춘과 뜨거운 피로 얻어낸 것입니다. 오직 박서연 동지만이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도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박서연 씨와 김민준 동지가 결혼 후 함께 모은 공동재산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박서연 씨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준서에게 넘겨주라고 합니까? 바로 그때 이강준 단장님께 서 있던 병사 한 명이 서류를 꺼내 이강준 단장님께 건넸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서류를 받아들고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김민준 동지의 유족연금, 전역수당, 그리고 교통사고 배상금은 모두 박서연 동지의 개인 소유이며 어떤 사람도 간섭할 수 없다고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친척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심하네. 유족연금까지 탐내다니. 민준이가 정말 헛되이 희생했네.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어? 서연 씨, 너무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당신을 지지할게. 그들이 물건들을 가져가게 둘 수는 없어.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분노한 눈빛을 보고 이강준 단장님 손에 들린 증명서를 보자 다리가 풀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김 씨 집안의 물건들이 외부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주버님도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옆에 있던 삼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건우, 어디 도망가려고 해? 네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오늘은 반드시 서연 씨에게 해명해야 해.
준서는 무서워서 탁자 밑에 숨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비참해하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래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와 민질 씨의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너무 심했습니다. 민줄 씨의 유족 영근이와 아주버님은 너무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친척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누가 또 박서연 동지를 괴롭히거나 고 김민준 동지의 유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부대와 법률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이강준 단장님은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동지, 걱정 마십시오. 부대가 있는데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준 단장님. 민줄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식당 문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강준 단장님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협조하지 않을까봐 미리 읍내 파출소에 연락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몇몇 경찰관이 들어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들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파출소에 가야 한다는 말에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의 엄숙한 표정을 보고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꺼내 그들에게 채우려 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고 인중을 눌렀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가는 내내 울면습니다. 먼저 병원으로 보내십시오. 깨어나면 조사하십시오. 깨어나면 조사하십시오. 경찰관들에게 끄덕이고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를 끄덕이고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를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드디어 평온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싸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있으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일이 거의 해결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박서연 동지, 저는 시내로 돌아가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부대에 잘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부대로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강준 단장님을 몸까지 배웅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준이는 좋은 병사였습니다. 그가 편안하지 못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준 단장님이 떠난 후 저는 홀 안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와 민준 씨의 집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준 단장님이 떠난 후 저는 식단이 남아 몇몇 마음씨 좋은 친척들과 함께 뒤처리를 했습니다. 칠순 케이크는 쓰러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붉은색 식탁고에는 술 자국이 묻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깨진 술잔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시끌벅적했던 칠순 잔치가 결국 이렇게 끝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도와 탁자를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너무 슬퍼하지 마. 저런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안 그러면 늘 당신을 만만하게 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합니다. 드디어 민줄 씨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식당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안 풍경 속에서 마치 민준 씨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으로 가서 그의 사진을 들고 그 위에 쌓인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모든 일이 해결되었어요.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았고 우리 집도 지켜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 댁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출소 경찰관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와서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제 재산과 민준 씨의 배상금을 가로채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민준 씨의 잔액 자료를 몰래 가져가 부대 앞에서 유족연금을 속여 타내려 했습니다. 다행히 부대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아 그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또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증거가 명백하여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으며 자신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는 그녀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앞으로 제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재산을 탐낼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구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속 조사에는 협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가로채려 한 혐의로 비록 징역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15일 동안 구류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몰래 가져갔던 민준 씨의 자료를 저에게 돌려주고 그동안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준서는 나이가 어려 처벌받지 않았지만 경찰관이 그를 한바탕 훈계하여 앞으로 부모님을 따라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습니다. 15일 후 아주버님은 구류소에서 출소했지만 다시 저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머니를 통해 저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뉘우쳤고 앞으로는 다시는 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일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강준 단장님의 말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부대에 가서 유족 연금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대 동료들은 모두 매우 친절했고 제가 신속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처리된 서류를 들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그렇게 오랜 세월 부대에 머물렀던 것이 헛되지 않으다. 부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에 들러 채소를 사고 민준 씨가 가장 좋아했던 돼지갈비찜 양념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저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저는 돼지갈비찜만 달걀볶음 그리고 민준 씨가 좋아했던 오이냉채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보세요. 아드 차렸습니다. 상에 음식을 올리고 술잔 하나를 꺼내, 술잔 하나를 꺼내, 술잔 하나를 꺼내, 술을 조금 따르고 민준 씨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살고 우리 집을 잘 지켜낼게요. 걱정 마세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민준 씨가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자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곤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었고 부대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이지만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민준 씨가 늘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떤 친척은 제가 아직 젊은이 재혼해서 잘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고 민준 씨의 추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고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제 마음속에 차지하는 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민준 씨의 사진을 먼지 한 점 없이 닦습니다. 가끔은 읍내에 가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용돈을 벌기도 합니다. 평범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강준 단장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고 필요하면 부대는 언제나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강준 단장님의 도움과 친척들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민준 씨의 보살핌 덕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민준 씨가 저에게 주었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은 민준 씨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에게 돼지갈비찜을 해주고 제가 그에게 옷을 꿰매주고 우리는 함께 뒷마당에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심어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비록 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이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삼을 것입니다. 삶은 험난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밤길을 걷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아가면 미래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고 민준 씨도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